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유예생을 위한 원가 관리에게 연습서 강의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나왔네요. 2026년 자, 회계사 2차 시험을 대비하는 유예 강의 오리엔테이션. 자, 일정부터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OT 때 이제 설명하고자 할 내용을 여기 칠판에다가 싹 다 적어 놨고요. 예,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독성 좋게 빠르게 이제 전달하려고 쭉 적어놨습니다. 일정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요번에 새로 이제 책을 썼어요. 지금까지 연습서 강의, 2차 강의, 동차 강의랑 유예 강의를 지금까지 뭐 찍긴 찍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교재는 이전에 이제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의 이승근 선생님이라고 원가 관리에게 선생님이 계셨고 그 선생님 거를 받아다가 제가 이제 최신 기출 정도만 추가를 해가지고 혹은 뭐 오타 정도만 고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왔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순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2, 3년 정도 열심히 따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책을 써서 요번에 새롭게 교재를 이제 내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교재를 2권으로 내거든요. 교재를 2권으로 냈는데 파트 1 원가 관리 회계, 그다음에 파트 2 관리 회계. 요번에 이제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에 의해서 이 원가 파트랑 관리 파트의 출제 범위가 또 명확하게 또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도 연습서를 둘로 쪼갰습니다. 쪼개 가지고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서가 사실은 향후에는 한 권 더 나올 거거든요. 지금 나올 예정일 원가 회계 그리고 관리 회계 요 2권의 연습서는 조금 효율성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유예생을 위한 거다. 요렇게 이제 강의도 네이밍을 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유예생들을 위한 조금 어렵고 약간은 이제 지엽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인 연습서도 추가로 낼 거고요. 사실 그거를 작업을 같이 하긴 했습니다. 같이 하긴 했는데 이게 연습서라는 게 한번 만드는 과정이 그냥 뚝딱뚝딱 모아가지고 문제만 모아놓으면 연습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학습하기 좋게 바꾸고 또 틀린 것들 오류 검수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유생을 위한 그런 연습서는 좀 향후에 내년에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이 다유생을 위한 교재와 강의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강의가 매년 제가 해왔는데 회계감사에서 많이 해왔는데 뭐 원가에서도 해왔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실강에 비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요번에는 그냥 아예 그 특정 교재에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다 찍을 때까지 제가 그냥 개강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지금 이제 28일이라서 내일 모레 9월 30일에 원가 회계 강의를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강의는 다 찍었습니다. 원가 회계 파트는. 그런데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책이 지금부터 검수를 한 일주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검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정도는 인쇄소에서 인쇄 돌리는 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막 이렇게 닥달하면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10월 15일에 교재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는 9월 30일에 다 개강을 하고, 자, 교재는 2주 뒤에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강의는 어떻게 듣느냐?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 PDF로 제가 마스터본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검수가 반영되기 전에 마스터본이 되겠죠. 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문제가 바뀌진 않으니까 웬만해서는 거의 원본이랑 뭐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파트 같은 경우는 강의를 아직 안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찍기 시작할 거고요. 10월부터 찍기 시작할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요 원가 회계 파트 검수가 끝나면 관리 회계 파트 강의 촬영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검수도 같이 하고 해서 강의는 아마도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끝날 것 같고 교재도 그때쯤에 완성이 돼서 검수하고 하면은
강의 마지막에 제가 촬영 끝난 날로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출간될 것 같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를 이제 2개를 따로 제가 제공을 하니까 역시나 PDF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왔죠. 강의 시점에 촬영은 전부 완료됩니다. 다만 이제 교재를 새로 집필하다 보니까 물려받은 거를 이제 버리고 저의 시각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쭉 이렇게 집필을 하다 보니까 검수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막 만들 때 꼼꼼하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막 나중에 보면은 틀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잡아내느라고 지금 길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예 개강을 10월 15일 이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막 10월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좀 너무 늦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강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강은 제가 학원 홈페이지다가 공지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할 거고 교재 출간 전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는 교재 앞부분 PDF로 제공한다. 자, 이거를 뭐 당연히 이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체 다 교재를 갖다가 제공할 수는 없고 1에서 4장 정도 이게 아마 종합원가 계산 뭐 이 정도까지 관리 파트는 뭐 관련 원가 의사결정 파트까지 CVP 관련 원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앞부분 해서 요 앞단에서 조금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내 빨리 듣는 분들은 내 새 책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특전을 드리는데 출간일 이전에 요 사이에 그러니까 9월 30일 개강을 하고 10월 15일 날 실제로 여러분들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나보기 전에 강의를 결제한 수강생들에게는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택배를 발송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학원 게시판 아님이라고 적어놨죠.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요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요런 걸 학원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금지입니다. 막 이 강사 간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아니고 학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이제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해주셔야 되냐면 강사 게시판에다가 요 사이에 강의를 결제하신 분들은 요거는 날짜는 좀 바뀔 수 있겠죠? 관리회계 파트 개강 날부터 관리회계 쪽 책이 출간된 날 사이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강사 게시판. 강사 게시판은 뭐냐면요. 자, 여기 나무경영 아카데미 보시면 교수 소개라고 있습니다. 교수 소개. 교수 소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어색하게 프로필이 있는데 이 프로필 들어가면은 요거 학습 Q&A 여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해야지 이 고객센터 막 이런 데 하시면 안 돼요. 회계사 여기 들어가서 뭐 수험정보실 여기 가서 하시면 학원 측에다가 하면은 학원 측에서 제가 혼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강사 개인 저의 게시판에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내년에 2차 원가관리 회계를 합격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또는 원가관리 회계에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총점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앞서서 출제 경향을 갖다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출제 경향 혹은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 정도가 되겠죠? 자, 요것도 이제 꼭지를 제가 3가지로 이제 쪼개가지고 지금 금감원에서 우리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출제범위를 세팅해놨고 그 안에서 출제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는데 예전에도 있던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됐던 거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공개된 것들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그 요인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분석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리 파트 60% 이상이 출제가 예고되어 있죠. 우리 원가관리 회계가 원가 파트랑 이제 관리 파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원가 회계 좀 위주로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 경영적인 사고, 전략적 해석 능력 제가 뭐 있어 보이게 적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관리 파트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관리 파트가 60% 이상 출제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 인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 거기 하나하나 보면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원가 파트, 관리 파트 고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주제를 또 쪼개 놨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소주제들이 '뭐야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명 주기 예산, 뭐 혼합 원가 계산 다 아는 거죠. 아는 거긴 한데 재고 관리 아는 거고. 근데 인제 이런 건 정말 모르는 거죠. 지속 가능성과 환경 회계, 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일반 이론, 최신 사례 등.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별도 주제로서 우리가 과거에는 등한시했던 것들이 출제 범위로서 명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특징이 뭐예요?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뭐 대충 원가 계산하는 건데, 대충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과거에 기출이 많이 되면서 막 상호 간에 약속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저런 것들은 저렇게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의제기나 시비가 걸릴 일이 적은데, 이렇게 인제 별도 주제들, 막 특출난 주제들이 나오면은 얘네들은 과거에 출제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념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념에 딱 입각해 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이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교재 작업에 이러한 방향성을 이제 반영을 해서, 원래 처음에는 제가 요 교재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개념에 충실한 원가 관리 회계 연습, 요렇게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로부터 빠꾸를 먹고, 제목이 너무 길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개념에 충실한 요거는 그냥 이제 빼기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개념 정리를 중요시하면서 책을 만들었다. 요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제 출제 범위 전반의 주제별 균형이 쪼끔 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범위를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 이 출제 범위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쏠렸어?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제 최종 문제가 나오기 전에 '야, 이렇게 되면은 요쪽 주제들 쪼끔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정 주제를 버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학습을 좀 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전형적인 문제는 뭐 당연히 계속 나오겠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1, 2, 3번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여기다 플러스 인제 개념에 기반한 신유형들, 신주제들 요런 것들 경영학적 시각을 묻는 종합적인 시험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야지 원가관리회계란 요 과목이 출제 당위성을 갖고 뭔가 우리도 100 점짜리 하나의 어떤 그 과목으로서 명분이 살 것 같아요. 자, 결론 마지막에 인제 제가 다 결론을 넣어 놨습니다. 관리회계 준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범위 모든 주제, 대신에 지역적인 주제는 다양한 문제를 풀 필요 없죠. 지역적인 그 해당 주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한 개의 예제 정도만 반복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지역적인 주제는 개념을 명확히 한다. 뭐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외부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저의 뭐 뇌피셜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제가 막 수험생이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 시험 관련된 정보가 정말로 많이 공개된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제 학원가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학원 콘텐츠뿐 아니라 정말로 시험이 출제되는 그 프로세스, 거기서도 많이 이제 오픈이 됐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번 이게 막 퍼지면은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제 활발한 시험 토론,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도 보면은 옛날에도 뭐 그랬겠지만 수험생들이 그 출제 교수님들과도 막 교류도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보도 막 조금씩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 속에서 출제 교수님들이 과거보다는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나. 그쵸? 예,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이제 좀 MZ 교수님들이 많이 출제에 들어가고 계시고 요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2019년도 여러분들 소문은 들어보셨겠지만 과도한 난이도, 비현실적인 신유형, 자,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다. 뭐 다들 잘 아시는 거죠? 1번 요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의 제기도 인제 점차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거든요. 이의제기 사실상 의미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인제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사전 예고제 등등부터 해서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외부 요인들이 점차 뭐랄까 시험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의 투명성을 올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의제기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미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보다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적극도가 더 높아서 그런지 훨씬 그 좀 투명도가 좀 높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출제를 교수님들이 하실 거고 과도하게 실험적인 문제 출제 가능성은 떨어진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니고요. 총점제 합격자가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합격자들 많이 만나는데 조금 줄지 않았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줄었다라고 조금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채점보다 실제 채점 결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평 합이 되게 많아진 것 같고요. 총점제 합이 제가 24년에 이렇게 합격자들 얘기 들은 저의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 들은 것보다 현저히 줄었어요.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의 이제 이 느낌이 맞다면 과목별 60점 이상 합격자를 이제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프레셔가 있거나 전 모르지만 있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2023년 이전의 예전 어떤 그 출제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23년도에 있었던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채점 과정에서 이렇게 채점자의 재량으로 점수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픽스 시켜놓고 그런 부분들 만족하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거를 확보를 하려면은 또 역시나 지나치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외부 요인은 어떤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가리키고 있냐면은 상대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 상대적이란 거는 이제 과거나 타 과목 대비 높지 않을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 그럼 실수의 타격이 더 커질 거고 당연히 두 발 다 쏴야 될 거고 동차 다유생들도 효율적인 대비를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거고요. 자, 효율적 대비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결론. 요것도 뭐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뭐, 어찌됐든, 뭐, 막 그 분석했던 엑셀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이후에 지금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는 정말로 유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비슷하신 분들이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우리 CPA 시험은 뭐 수능이라든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관심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이 운영되는 그 과정 자체가 뭐 덜 정교하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나 경향은 독립시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땠다? 유사했다. 결과적으로 항상 비슷하게 나왔어요. 특히 원가관리 회계는. 다른 과목은 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출제 교수님들 풀이 좀 작은 게 아니냐.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향후에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일정한 경향성 존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했던 것 중에 전형적인 유형이 뭐 항상 몇 점 이상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어느 정도 합격자를 내야 되는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냥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뭐 2년 연속 나오거나 종합원가 계산 유사한 느낌이 나는 이거는 같은 사람이 낸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가 막 한 3년 연속 뭐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겠어? 품질원가 계산? 요거 이제 제가 25년도 그 GS 때 23, 24년도에 품질원가가 나왔죠? 최신관리 파트를 내고자 하는 그 요인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최신관리 파트 문제가 나올 텐데 23, 24년을
우리가 딱 비춰봤을 때는 25년 품질원가 또 나오겠죠 뭐 라고 제가 GS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왔죠. 예, 저도 또 정말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품질원가 3년 연속 나왔어요. 그다음에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요거는 이제 추가 물음으로 내기 좋은데 25년에 무려 2개나 나왔고 물음 기준으로 2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전변초 이런 것들도 나오기 좋죠. ROI, RI도 2년 연속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예산, 그다음에 표준종합원가 계산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고요. 표준종합원가 계산 내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분들이 내는 게 아닌가. 느낌이 비슷해요,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CVP 분석. 23은 이제 서비스업이 나왔는데 서비스업 CVP 분석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문제를 뭐 평소에 그 출제를 하시는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내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요것도 자주 나오고 관련 원가 분석은 근데 사실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어쨌든 문제들 보시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최근 기출 5개년 정도는요. 진짜 딸딸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25년도에 GS를 3회차를 냈었는데 25년도 GS 낸 게 25년도 실제 기출이랑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유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 4개년 기출을 분석을 많이 해서 거기서 이제 변형된 문제를 많이 냈더니 정말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있다. 전형적인 유형의 패턴에 문제가 많았다. 요것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대부분 다 연습서에 들어있긴 한데요. 그래도 따로 내가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비전형적인 주제 또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뭐 한 10년 이상 안 나왔던 자본 예산이 2년 연속 나온 거는 조금 의외였죠. 같은 분이 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2년 연속으로 나왔다. 자본 예산이. 그리고 대체 가격 25년도에 대체 가격 물음이 나왔는데 조금 특이하게 물어봤어요. 대체 가격이 사실 2010년 이전에 옛날에는 조금 물어보는 게 특이했거든요. 특이하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어렵긴 했지만 어려워도 대체 가격의 어떤 그 유형 틀 안에서 냈었는데 요번에는 물음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전형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 문제. 저는 추정 문제를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수험생 때는 좋아했었는데 뭐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 원가를 요거를 추정해야 되는 문제 뭐 혹은 특정 항목을 미지수로 두고 쭉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 종종 나오죠.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원가 계산에서 비생산 시간이나 초과 근무 시간 요 관련된 물음들이 나오기도 했고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잘 맞힌다 라고 했을 때 자본 예산은 기본적인 개념 알면은 맞힐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요런 전형적인 패턴,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를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맞힐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 정리가 가장 항상 제일 중요하다. 초과 근무 시간, 비생산 시간, 그리고 표준원가에서 원가 차이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그 계산 능력이 요구되는 건 맞죠. 피지컬이 요구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편차가,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좁힐 수 있도록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좁힐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이제 이런 걸 좀 갖추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시험장에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원래는 처 맞기 전에는 항상 내가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최고의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의 어떤 수행 능력이 60% 50% 이하인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물음의 추세입니다. 자, 여기 개수를 넣어놨는데요. 큰 의미는 없죠. 물음마다 뭐 배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물음의 주제 자체는 다소 전형적이었습니다. 충분히 물어볼 만한 거. 기본적인 거. 예제 수준의 물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뭔가 그 앞선 계산 문제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없었고, 예, 그냥 별도로 기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합격자들 가채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향력은 별로 없었다. 서술형 문제가 영향력은 없었다. 물론 이제 23년도였나? 이때였나? 24년도였나? 이때는 이제 촥 그 부분 점수를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서술형을 막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이론 정리를 해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고.